다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빠르면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남이 성사될 수 있는데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라고 백악관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아시아 순방기간에 만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집권 1기 때 벌였던 파격적인 외교를 재개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Kim Jong-un has always treated me with great respect, and we met on numerous occasions, actually. I understand him, he understands me.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아시아 순방 때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지만 촉박한 일정 탓에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Enthusiasm to meet with Kim Jong-un. This is really the first concrete action he's taken, and he's to try to entice Kim, and he's used the timing of these exercises as the way to do it.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전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통해 외교적 성과를 거두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19년과는 북한의 위상이 달라졌다며 회담 성사 가능성에 회의적입니다. 탄도미사일 전력을 크게 강화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등 미국에 아쉬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뒤 핵 동결이나 ICBM 제한 수준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북한이 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네, 한미 연합훈련 축소 소식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부터 열흘 동안 이어질 예정이었는데요. 오는 21일까지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따른 건데 정작 북한은 오늘도 논평을 내고 이 연합훈련을 비난했습니다. 정치부 추적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교 기자, 한미연합훈련 축소 발표부터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에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의 제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과 규모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17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됐던 한미연합훈련 연습 기간을 21일까지, 즉 훈련 기간을 엿새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대급 14번으로 예정됐던 야외 기동훈련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가 각각 혹은 한국군 단독으로 시행해서 횟수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합참은 현재로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협의 중이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통상 을지 자유의 방패는 지휘소 연습과 야외 기동 훈련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는데요. 첫 주에는 방어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2주차에 대북 반격 작전을 연습해오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21일까지다라는 기간으로 미뤄봤을 때 사실상 이번 주에는 방어 작전 훈련만 진행을 하고요. 대북 반격 작전은 올해는 거의 진행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대북 유화책을 본격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거지만 이미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을 이렇게 도중에 조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정 조정이 다급히 진행되는 만큼 우리 정부도 미국과 포괄적인 논의를 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전 국회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UFS 훈련 축소에 대한 미국 측의 사전 통보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훈련이 줄었는데 정작 북한은 오늘 새벽에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고요? 네, 14일에 이미 외무성 명의로 한미연합훈련을 한 차례 비난했던 북한이 오늘 새벽 닷새 만에 또 비난 논평을 냈습니다. 북한 관영 언론인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17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은 우리 국가와 지역 안보 환경에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위협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에 더해서 유엔군 사령부까지 합세해서 지상과 해상,
공중과 사이버, 심리전 등 실제 전시작전 수행의 모든 영역을 이행해서 한반도 정세는 전쟁 발발의 임계점을 맞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북한은 특히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의 내용과 형식, 규모 등을 상세히 거론한 뒤에요. 새로운 현대전쟁 교범과 방식을 부단히 갱신 적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은 이를 간과할 수 없다며 이 적들의 군사적 위협을 철저히 무력화하기 위한 자위적 권리 행사는 앞으로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한미 군 당국이 관련 논의에 돌입한 데 대해서는 오늘 논평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나 국방성 명의 담화 등의 직접 선언 방식이 아니라 조선중앙통신의 논평 형식을 빌렸다는 점에서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대법관 제청 후보를 청와대와 사전 협의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세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네, 여권에서 탄핵까지 거론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네, 먼저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건 사법농단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법정신에 따른 관습을 깨고 무법행위를 한 거라며 내란 사태 때부터 여러 문제가 지적되자 마치 한덕수 전 총리처럼 고의로 사고를 치고 탄핵해달라고 구걸하는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게 즉각적인 사퇴를, 대법관들에게는 단체 의견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여권 법사위원들도 사퇴론을 거들면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됐던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 했던 것도 조 대법원장 지시가 아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되자 국민의힘은 겁박하지 말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 인터넷 매체 유튜브에 출연해 이번엔 대법원장 군기를 확실히 잡아 대통령실이 모든 주도권을 쥐려고 협박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공방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까지 이어지면서 위원회는 여권 주도로 오늘 오후 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죠. 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의 최대 화두는 용산공원 개발입니다. 앞서 정부는 추가 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전체를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죠.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미래 세대에 남기기 위한 국가 자산을 주택 공급 부지로 검토하는 건 역사적 의미를 잊은 거라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에 김윤덕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다는 식의 계획은 전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공원 녹지로서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청년주택 등을 공급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본회의 문턱에 있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면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이 용산공원 본체의 외곽인 복합시설 조성지구의 공원과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라 공방의 핵심인 어린이 정원과도 무관하다고 재차 반박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발판 삼아 용산공원 개발을 본격화하는 거라고 의심하며 이 대신 재개발과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국회에서 연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해 협공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00년을 내다보고 보존해야 되는 녹지 면적을 한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 시행해서 그 국면을 탈취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오늘 아침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정부와 개최한 당정 협의에서도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용산공원이 언급됐습니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 논의가 마치 정부의 공급 대책의 전부인 것처럼 논란이 되고 있으니 정부가 서둘러 정리해달라는 요구가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신임 대법관 후임을 서면 제청한 걸 두고 법조계 내에서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반발이 거센데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공백을 막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결단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소연 기자, 조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임을 서면 제청한 부분 설명해 주시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인데요. 다만 조 대법원장은 어제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을 만나진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최종 협의를 거친 뒤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발표해왔는데 관례를 깬 겁니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특히 노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거로 전해집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출근길에서는 따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죠? 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후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이유가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지금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만약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만 이 대법관 퇴임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아 아무리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도 한동안 2인 공석은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던 김건희 씨 사건 등 특검 사건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법원 내부적으론 청와대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심리 지연 등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결단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여권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인데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여당 측 질의에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교착이 길어지자 후보자 4명을 새로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나왔는데 여당 측 비판에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경남 거제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는 이곳저곳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네, 침수된 학교는 개학이 코앞이라 긴급 복구에 들어갔고 농가의 피해도 상당한데요. 각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근우 기자, 침수됐던 학교에 나가 있죠. 네, 저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장평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는 논에 나가 있나요? 네, 저는 경남 거제시 딘덕면 논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초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지금 학교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 학교는 거제시에 폭우가 쏟아졌던 당일 부설 유치원부터 급식소 그리고 운동장까지 학교 여러 곳이 물에 침수된 곳입니다. 물은 지금은 다 빠졌지만 대신 주변이 거의 사람 발목까지 올 정도로 두꺼운 진흙으로 뒤덮여 있는 상태였는데요. 책상과 의자, 취사시설 같은 학교 집기들도 진흙탕을 맞아 엉망이 됐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린 더운 날씨에도 이 학교 복구를 위해서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육군 제39사단 장병들이 대민 지원을 나와서 현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해가 너무 심해서 당장 다음 주로 예정이 돼 있었던 개학에 맞출 수 있을지 우려가 컸는데 이 장병들이 도와준 덕분에 어느 정도 계획에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병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 이렇게 큰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날씨가 덥지만
학생들이 다음 주에 무사히 개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집계된 학교 시설 피해 사례는 거제가 38건, 통영이 8건 등 모두 46건에 달했습니다. 이곳 장평초를 포함해 초등학교만 25곳이 피해를 봤는데요. 침수된 사례가 29건, 누수 15건, 파손이나 유실 9건 등이었습니다. 하필 여름방학이 곧 끝나는 시점이라 학생들의 등교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경남교육청은 새학기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개학 전까지 긴급 복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급식소 복구가 늦어지면 외부 업체를 통한 대체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엔 농가로 가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농작물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제 뒤로 연걸어가는 벼가 보이실 텐데요. 그런데 바로 옆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카메라 앵글을 옆으로 잠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무더기가 잔뜩 깔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아름드리 나무도 뿌리채 뽑힌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산에서 유실된 토사와 나무 등이 하천을 따라 쏟아지는 과정에서 논 옆에 있는 뚝이 터져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돌무더기 아래 벼가 있습니다. 그 옆을 잠깐 보시면요. 벼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농민은 벼가 생존 본능을 일으켜 나달에서 싹을 틔운다고 설명했습니다. 벼를 버려야 하는 상태인 겁니다. 거제 지역은 지난주만 해도 가뭄 단계 심각으로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농업 용수가 부족해 농민의 시름이 깊었는데요. 이에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거제 지역에 물 602톤가량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논에도 폭우가 내린 전날 오전까지 물을 댔다고 농민이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가뭄 사태는 지난 광복절 연휴를 거치며 폭우 피해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0년에 한 번 온다는 폭우에 논 곳곳이 침수 피해를 본 건데요. 논 300헥타르가 침수됐는데 경남 전체 농작물 피해 면적의 82%에 해당합니다. 수확의 결실을 기다리던 농민들은 짧은 기간에 발생한 가뭄과 폭우라는 이중과에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김근우, 이명준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와 당권 경쟁자였던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한자리에 불러 만찬을 합니다. 네,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고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청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오늘 만찬은 언제 시작됩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저녁 6시 반 김민석 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엽니다. 김 대표와 함께 당대표 자리를 놓고 맞붙었던 정청래 의원과 송영길 의원도 함께합니다. 새 여당 지도부를 선출한 8.17 전당대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세 사람 모두를 한자리에 부른 겁니다. 앞서 지난해 8월엔 당시 대표가 된 정청래 의원과 경쟁자였던 박찬대 인천시장을 전당대회 종료 열흘 만에 초대했는데 이번엔 시점이 크게 앞당겨진 셈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만찬을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추진했는데요. 전당대회 후폭풍을 신속히 수습하고 당청 공조를 토대로 국정 동력을 되살리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자리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도 배석할 예정입니다. 네, 만찬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세 사람에게 전당대회의 앙금을 뒤로하고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당부할 전망입니다.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도 정치권을 향해 국정 공동 책임자로서의 협력을 주문했는데 연장선상에서 원팀 정신을 강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주요 현안을 둘러싼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도 주목되는데요. 대표적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정부 역점 과제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 대통령이 입법 뒷받침 요청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청와대는 프로젝트 속도전과 직결되는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실현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당장 다음 달 초 국회 제출을 앞둔 부동산 등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 이견이 적잖은 점을 고려해 조율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하루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임 제청을 통보해 여당의 비판이 거센 만큼 관련 내용이 만찬 화두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개헌이나 공소취소 권한이 부여된 조작기소특검법 처리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의 첫 현안 메시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였습니다. 유리창 깬 다음 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 같다며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어제 노태학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서 통상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뒤에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서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 통보를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을 패싱한 거라며 대법원장 탄핵 화두까지 던졌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하면 국민이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다. 이렇게 반박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사법개혁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씨 같은 내란 공범에 귀국하려고 하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입니다.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지금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한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해라 이렇게 요구한 사실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김한교 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한 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패싱이다, 불량 학생과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거치지 않았을까요? 대통령실하고 대법원장하고 분명히 이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런 이견은 여러 번 있었는데 누구를 추천할지를 두고. 그렇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오면 그중에서 일부를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는 형태인데요. 과거에도 2023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대법원장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후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을 전임 대법원장이 제청한 적이 있었고,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결국 합의점을 찾았던 거는 결국은 이렇게 되면 파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대법원장이 임명될 수 없고 결국 공석 자리가 더 유지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조율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하려고 했고, 관철하지 않으면 더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서면 제청이라는 전대미문의 행태를 보이면서 이거는 명확하게 갈등 상황을 저는 만들어낸 거라고 봅니다. 예, 결국은 누구를 대법관으로 뽑을지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법원장 간의 이견이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헌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제청해야 된다. 이런 규정 자체는 없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께서 이 불량 학생이 유리창 깨놓고 징계되려고 한다고 비유를 하셨는데 유리창 깬 게 맞다면 저는 이 불량 학생이 아니고 모범생이 계속 학폭에 시달리다가 참다 못 참아서 유리창을 깨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헌법 104조 말씀도 하셨지만 대법원장의 제청을 통해
국회 동의를 얻은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예. 대법관은 이제 그렇게 임명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행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뭐 한두 달 새에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고 7개월 전에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게 받아들일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사법부 공백을 막아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선택을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유리창 깬 게 맞다면 불량 학생이 유리창 깬 것이 아니라 모범 학생이 학폭에 시달리다가 어쩔 수 없이 유리창을 깬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지금 국회 법사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해라. 지금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출석은 안 하겠죠? 뭐 저희는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는데 법원행정처장이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얼마나 협의를 했고 협의 과정에서 굳이 협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단독으로 제청한 이유가 뭔지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절차를 기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묻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의결을 통해서 출석 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안 나오면 다음 본회의 이번 주 뭐 금요일도 있고 다음 주 수요일도 예정돼 있는데 계속 요구할 것이다. 요구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표현대로 대통령을 패싱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마음대로 이 대법관을 제청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현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규정상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한 분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결심하면 물론 대법관 후보가 통과되기 어렵겠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사법부의 공백 문제는 결국 정부 여당 쪽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이게 계속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대법관 2명은 공석으로 있는 거면 앞으로 뭐 내란 재판이나 여러 재판 과정에서 좀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두 분 중에 한 분은 서로 협의가 됐다라고 양쪽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쪽이라는 건 이제 대통령실하고 대법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2023년에 윤석열 정부하고 대법원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결국 대통령실에서 사전에 임명권이 제청권보다 우선이다라고 관계자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후보자가 제청될 경우에는 임명하지 않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압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판을 했었는데 그래도 결국 대법원하고 협의가 돼서 제청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수당이고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동의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선례를 고려할 때 대통령실의 대법원에서 민주당이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서면 제청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법사위에서 오늘 법원행정처장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되면 갈등이 초래되고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도 한 거냐?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대법원장이 제청권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서면 제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작 중요한 거는 대법원장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꼭 하는 것보다 결국 최대한 협의해서 대법원이 잘 굴러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격앙된 반응을 예상했으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좀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렇게 조희대는 불량 학생이다. 김민석 대표의 이 말은 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첫 최고위 회의에서 나온 말이었는데요. 이 최고위 회의에서 친명, 친청 지도부 간의 신경전도 엿보였습니다. 보고 오시죠. 실제의 최고회의는 대부분 비공개되어 왔습니다. 비공개될 사안이 공개될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갖고 출발하는 지도부입니다. 개판은 없습니다. 우려하지 않겠습니다. 당심을 민심이 견제하는 절묘한 결과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시발단 댓글 부대를 막기 위한 포털 개혁은 총선 승리의 전 전제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꼭 언론 개혁이 전제되었습니다.
친명 김민석 신임 대표와 친청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 이런 신경전은 좀 예상된 거긴 한데 오늘 민심을 강조했어요. 아무래도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섰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맞습니다.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공감 못한 적이 많은데 오늘 오랜만에 공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느낀 것도 이번에 대표는 이제 친명계인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대표가 되셨는데 최고위원 5분은 중에 3분은 이제 친청계, 2분은 친명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친명계의 김용 후보를 사실은 당선을 시키려고 2분의 후보가 사퇴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죠. 그렇게 이제 무리수를 써서 밀었는데도 결국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신임 김민석 대표 체제가 너무 이제 최고위원도 친명계가 더 많을 경우 이제 공소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브레이크 없는 것처럼 질주할 가능성이 많은 데 대한 국민들의 어떤 견제 심리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최민희 의원 말씀하셨지만 적절한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선택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타당 사정이지만 좀 주제넘는 말씀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잖아요. 김민석 당대표뿐만 아니라 경쟁자였던 정청래, 송영길 후보도 같이 초대를 했는데 예전에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대표 마음에 안 들어서 낙선자까지 다 불러서 밥을 먹었다. 이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의미로 낙선자를 부른 걸까요? 그렇죠. 선거가 이렇게 치열한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보들만이 아니라 후보를 지지한 당원들과 지지자들도 상당히 서운해하거나 아니면 탈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까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당선된 분만이 아니라 아쉽게 탈락한 후보들도 다 부르는 게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분들 다 대통령하고 되게 가까우신 분들이죠. 정치를 또 오래 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빨리 푸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지난번 당대표 선거는 10일 만에 이제 후보자들을 불렀는데 그거는 바로 이틀 만에 이렇게 만찬을 기획하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뉴스 시간에 이 만찬 장소에서 새 후보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 외신을 통해서 빅뉴스가 전해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올해 가을 11월 에이펙이 열리는 중국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라고 백악관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만남이 만약 성사된다면 4번째 만남이 됩니다. 국정원장 출신 박지원 의원은 성사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정은의 입장도 트럼프의 입장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것은 무르익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미국 정치에서 조금 궁지에 몰리고 있고 중간 선거가 이태롭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입장에서 거짓말로 해놓고 하노이에서 자기를 처벌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화가 지금까지 있었지만 계속해서 트럼프가 러브콜을 보내오기 때문에 응답할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성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왕이 부장과의 회담을 통해서 저는 그 중국 측의 입장을 좀 많이 들어볼 생각입니다. 김정은이 하노이 노딜 때 트럼프의 화가 많이 났겠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정의 손을 김정은이 잡아줄 것이다. 박지원 의원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의원님께서 하신 거는 일종의 이제 희망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별로 아쉬울 게 없습니다. 어떤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 러시아 지원에 따른 어떤 경제적인 대가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북한 경제가 지금 김정은 집권 이후에 가장
좋은 상황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핵 미사일 고도화는 김정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Z 요새와 국경선화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최근에 조금 흥미로운 변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지난주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쐈는데 한 번도 공개를 안 했습니다. 딴 때 같은 뭐 자랑 김정은이 특히 갔으면 이걸 자랑하거나 뭐 과시를 했을 텐데 더구나 이제 한미연합훈련 시작을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딴 때는 상당히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공개를 했었어야 맞는데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면 뭔가 북한도 수위 조절을 좀 하는 그런 기류는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제로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좀 박지원 의원님의 희망사항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희망사항이라면 이것도 희망할 것 같아요. 기왕에 4번째로 북미 정상에 만난다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같이 만나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정부는 이렇게 기대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본인은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과거 하노이 딜 때 우리 교훈이 민주당 정부 당시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북미 대화 형식이 됐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국 간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페이스 관리도 해야 되고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그게 한반도의 평화 체제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당연히 양자회담을 하더라도 삼자회담이 같이 연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외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돕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땡큐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출한 적이 있었는데 맞는 말이라고 보십니까? 팩트체크가 안 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이라서요. 근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한미 간에 계속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한 미국이 여러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란전 관련해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인도적인 또 군사적인 지원책을 논의했다는 게 이제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인정하는 바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서 어떠한 요청을 했는데 그건 뭐 노땡스라고 정확한 워딩은 아니겠으나 그런 맥락의 반응을 우리 정부가 보였을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오전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한미 연합훈련 기간이 이른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 지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축소 지시를 내린 게 우리 시간으로 그제 새벽 6시였는데요. 미 전쟁부에서 최고사령관 지시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지시 하루 만인 어제 오후 3시 JSA 참석 행사에 불참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예정에 없던 국방부를 전격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를 보지 못했느냐 이에 대해 논의하러 왔다고 말한 뒤 훈련 축소를 결정한 겁니다. 24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반격 훈련을 취소한 건데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 외교부도 국방부도 사전에 몰랐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게재한 내용과 관련해서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국방위 장관인 저와 미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결국 핵심 안보마저 SNS로 통보받는 초유의 동맹 패싱 굴욕을 자초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명백히 통상 실패가 안보로 번진 결과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대폭 축소가 되면 불안해할 국민들도 적지 않을 텐데 우리 외교부도 국방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야당에서는 이거 동맹 패싱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국방부도 몰랐습니다. 처음에 미국 국방부도 언론의 요청이 있자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몇 시간 후에 입장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만 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SNS로 지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 미국 장관도 SNS를 빨리 안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바람직하진 않죠. 미국 내에서 당연히 국방부하고 대통령이 자국 부처하고도 협의하고
한미 간에 협의를 하는 게 맞는데 예. 이 부분은 뭐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미 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좀 즉흥적인 예. 업무 스타일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일방적으로 내세운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몰랐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걸 두고 한국이 희생양 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 실패를 한반도 이슈로 트럼프가 덮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연합훈련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제물로 삼은 거죠. 예.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란전 지원이 미흡한 데 대한 불만도 있겠으나 아시다시피 쿠팡 사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고요. 그리고 대미 투자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데 대해서 미국의 불만이 굉장히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미연합훈련 시작된 이후에 축소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됐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안보 측면에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맹 측면에서도 유례도 없었던 사안이고요. 과거 2018년에 1차 미북 정상 회담 직후에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연합훈련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연대급 이상 연합훈련을 한동안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뒤에 이제 계획된 훈련을 그렇게 조정했던 거지 이번처럼 훈련이 시작된 직후에 뭐 그런 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군의 이제 대비태세, 연합방위태세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그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전시 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 아닙니까? 2028년까지 하는 게 목표인데 그게 되려면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서 우리 능력을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원래 다음 주 후반부 훈련, 방역 훈련이 우리 군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동영 장관 같은 분은 연합훈련이 이렇게 축소 중단되는 게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안 좋은 사안이다. 부담스러운 사안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훈련 축소를 두고 북한에 친서급 대화 신호를 보낸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북미 대화로 이어질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동 불안이 촉발한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우리 증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5.8% 급락해 6,400선으로 내려갔고 코스닥도 1.2% 하락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유한웅 기자, 코스피 낙폭이 컸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장 초반 7% 가까이 급락했다가 낙폭을 조금 줄여 5.8%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지수로는 400포인트 가까이 내려 6,471로 장을 마쳤습니다. 7,000을 넘나들던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해 6,40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코스피는 5% 내린 채 출발했는데 개장 직후 낙폭이 더 커져 올해 25번째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7.8%, SK하이닉스는 9.8% 급락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일부 종목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4조 8천억 원어치 동반 순 매도를 했고 개인이 4조 6천억 원어치 홀로 순 매수를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협정 연장이 무산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중동 불안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뛰고 미국 국채 매도세의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다우와 나스닥, S&P 500 등 3대 지수가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은 기업의 미래가치를 떨어뜨리고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SK하이닉스 ADR 주식 예탁 증설을 비롯해 샌디스크와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주가 급락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나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2.2% 내린 824로 마감했습니다. 2.9% 내린 810으로 출발했고 하락폭이 3% 이상 커졌다. 낙폭을 줄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600억 원어치 동반 순 매수를 했고 개인이 700억 원어치 홀로 순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 매도에도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398원을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1,300원대는 지난해 10월 2일 이후 10개월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다음 달 미국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지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위증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위증 사건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먼저 조 전 원장의 선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12상 비상계엄 관련 허위 증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이후 인터뷰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힌 행위를 1심과 달리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 관여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적 없다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다만 계엄 관련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와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전달해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들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당장은 선고 결과와 관련한 입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만 남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이 실효적이라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6일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각종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5일 열립니다. 김 의원 사건 수사 과정이 적정했는지 게을리한 정황은 없었는지 살펴볼 방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손유정 기자,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을 따져볼 심의위원회 일정이 잡혔죠? 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25일 정기회를 열고 김병기 의원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 사건 수사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 과정에서 지연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다만 직권 부의가 아닌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는 마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 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앞서 고소인인 김 의원 전직 보좌관 A씨와 김 의원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경찰이 결론을 미루고 있다며 각각 수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차남의 특혜 편입, 배우자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청탁 등 모두 13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네, 수사가 11개월째, 그러니까 1년 가까이 진행됐던 상황이잖아요. 경찰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최근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거듭 설명해 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경찰청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김의원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마친 서울경찰청의 혐의 판단은 끝났지만 국가수사본부의 결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본청과 소통하고 있고 큰 틀에서 마무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세부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남아있고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추가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남성의 이름과 얼굴을 오는 25일부터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승줄에 묶인 채 남색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지난달 경기 성남시에 있는 길거리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검찰의 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왜 살해했습니까? 스토킹 범행 혐의 인정하세요? 피해자 직장은 새벽에 왜 찾아갔습니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스토킹 고소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지난 6월 스토킹 사건이 송치됐다는 검찰 연락을 받은 당일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매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기존 살인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보복살인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습니다. 앞서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응급수술을 받은 뒤 40일 넘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후 건강이 호전되자 경찰은 지난 12일 병원에서 퇴원하는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 5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경기남부경찰청 누리집에 신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새벽 시간 경북 영천에서 덤프트럭과 청소차가 충돌해 환경미화원 3명이 숨졌습니다. 이 심야 시간에는 전멸 신호로 운영되는 교차로에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행량이 드문 새벽 시간, 조용한 교차로에 전멸 신호가 깜빡거립니다. 그 순간 직진 방향으로 달리던 덤프트럭이 좌회전하려던 청소차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청소차는 두 동강 났고 길가에 세워져 있던 구조물도 쓰러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새벽 4시쯤, 주민들은 잇따라 들려온 굉음에 잠에서 깼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소리가 새벽에 자는데 쾅 그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쾅 그리면 2번 쾅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놀래서 나와 보니까는 큰 덤프트럭이 넘어져 있고 청소차에는 쓰레기 수거에 나섰던 위탁업체 직원 60대 2명과 40대 1명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도 뒤집어져가 있고 앞에 그거는 앞머리는 저쪽에 가 있고 그 중간에는 사람 한 명 있어서 있는 거고 뒤에 그러고 차가 뒤집어져가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숨진 청소 위탁업체 직원들은 청소차 뒤편에 매달려 이동하지 않고 모두 차 내부에 있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충남경찰청은 1,500개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20대 주범 A씨를 구속 상태로 공범 2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천안 지역에서 3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3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교차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일반 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삼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경남 통영시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드론 수색을 벌여 해수욕장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80대 A씨를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동안에도 쿠팡 기사들은 새벽 배송을 이어갔던 것으로 YTN 추적 결과 드러났습니다. 배송 기사들은 차량 침수는 물론 차 안에 고립되거나 연락이 두절돼 안전에 극심한 위협을 느꼈다고 아찔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새벽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된 경남 거제. 이 와중에도 쿠팡 배송 차량이 흙탕물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물은 트럭 바퀴를 잠글 정도로 높이 차올랐습니다. 결국 배송 차량은 침수돼 거리 한복판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쿠팡 배송기사 A씨는 쏟아지는 폭우에 운전대를 잡는 게 겁이 났지만 쿠팡에선 배송 중단 지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2차 배송을 돌아올 때 이제 폭우가 계속 와가지고 안 되는 무리한 상황인데 그냥 쿠팡이 아무런 저지 없이 다 불러드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배송을 완료하지 않으면 재계약 때 불이익이 생기거나 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몰았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마음대로 비가 와가지고 운행을 못하겠다 하면 배상을 저희가 다 해야 되니까 쿠팡에서 뭘 안 하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결국 새벽 배송을 이어간 기사들은 폭우 속 차량 안에 고립되거나 차를 버리고 대피했습니다. 개인 소유인 트럭도 침수 피해로 도로 위에서 견인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문제는 비가 그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정비가 채 이루어지지 않아 패이고 뜯어진 위험천만한 도로 위를 그대로 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경남 거제의 한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폭우를 견디지 못한 시멘트가 마치 이불 조각처럼 떨어져 나왔고 거대한 웅덩이도 만들어졌습니다. 배송기사들은 빠르고 정확한 배송과 업무 원칙이 중요한 건 알지만 폭우 상황에는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거제 지역 전체를 배송 금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등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서 당시 대응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폭우가 남긴 상처는 거제 산과 바다 들녘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산 정상부터 무너져 내린 토사가 해안 도로를 덮치면서 바다는 온통 흙탕물로 변했고 수확을 앞둔 들녘은 일부가 푹 꺼져 형체를 잃었습니다. 드론으로 둘러본 현장 김진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제 연하 해안로. 도로 바로 옆으로 펼쳐진 수면이 바다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마치 흙탕물로 뒤덮인 강처럼 변했습니다. 산 정상의 바로 아래부터 무너져 내린 거대한 산사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도로까지 이어집니다. 아래쪽 도로에는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한 차선을 막아섰습니다. 차들은 남아있는 도로로 위태롭게 교차 운행을 이어갑니다. 산비탈에 남아있는 흙더미는 금세라도 다시 쏟아져 내릴 듯 아슬아슬한 모습입니다. 수확을 앞두고 이삭이 한창 연그러갈 거제 축전길의 들녘도 호우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논에 가까이 다가가자 기습폭우가 핥히고 간 상흔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논 가장자리가 푹 파헤쳐져 누런 속살을 드러냈고 마구 휩쓸려간 벼 때문에 곳곳이 뻥 뚫렸습니다. 논 바로 옆 작은 하천도 쏟아진 토사와 파편으로 엉망진창이 돼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산과 바다, 농경지까지 초토화시킨 사상 초유의 물폭탄에 거제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태평양 괌 동남동쪽 1130km 부근 해상에서 18호 태풍 사우델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태풍 사우델은 최대 풍속 초속 18m 안팎으로 약한 수준을 유지한 채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추축 정도에 따라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태평양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한국계 영김 연방 하원 의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제대로 대우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 전쟁 출구를 찾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했던 동맹국을 응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미 해군 항모 워싱턴함이 태평양을 벗어난 데 이어 한미 연합훈련까지 축소되면서 태평양 안보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워싱턴함의 중동 이동을 반기고 있고 주변국에 미국의 방어에 의존할 수 없다고 설득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 훈련 축소에 대한 미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자 공화당 소속인 영김 의원은 한미 훈련은 적대 세력 억제에 필수적이지만 한국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미국 기업과 시민 대우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처우가 이번 한미 훈련 축소의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동아태 소위 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은 훈련 축소는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사실상 대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북미 회담 성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한 역할을 요청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꼽히는 나탈리 하프 보좌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미국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네, 야당의 문제 제기에 백악관이 발끈하며 총력 방어에 나섰지만 당장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논란은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존 오소프 상원의원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오소프 의원은 지난 16일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며 트럼프는 일을 하기 싫고 나탈리와 여행이나 다니고 싶을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So he doesn't want to do the job. He wants to build his ballroom and travel with Natalie on their apparently defenseless flying palace. 백악관은 당장 발끈했습니다. 백악관 공식 SNS는 물론 공보국장까지 나서서 오소프 의원을 한심한 인간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을 한 기자에게 엉뚱한 화풀이를 쏟아냈습니다. Yesterday, John Ossoff said you'd be rather travel with your aide, Natalie Harp, and build the ballroom than do your job as president. What is your response? You're a loud, boisterous person. You're fake news. I was trying to find out if you had been talking to Kim Jong-un, if he had asked 하지만 백악관의 분노가 오히려 트럼프와 하프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작지 않습니다. 1991년생으로 보수 매체 진행자 출신의 하프 보좌관은 트럼프의 SNS를 관리하며 수시로 관련 기사와 게시물을 출력해 보고하면서 인간 프린터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전용기 갈아타기 비밀작전 당시에 함께 이동한 극소수 참모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하프를 스위티라고 부르며 딸처럼 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하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이른바 애착 담요 같은 존재라며 현 시점 최고의 문고리 권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그제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이 조기에 종료됩니다. 네, 북한과 대화를 원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중이 실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이 축소가 됐다. 기간이 반토막이 났는데 이렇게 훈련을 하다 말아도 되는 건가요? 사실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예. 기간은 이제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건 알잖아요. 원래는 이번 주는 주로 이제 방어 연습하는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반격하고 격퇴 연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할 때는 이게
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정부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같이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이 정도로 전시 전환 절차를 연습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전시에도 정부는 기능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시의 경제 상황을 안정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군에 적절한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만 하고 지금 이제 반격하고 격퇴하는 것은 이제 군만 해요. 군만 하는데 한미연합훈련에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빠지는 거고요. 그게 기관이라고 하면 이제 규모 문제도 있는데요. 규모가 야외 훈련을 한 14건 정도 하도록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9, 10건 정도는 취소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갑작스러운 결정이 굉장히 이제 뭐 미군도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네. 동맹국인 한국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가 네.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잡아놓은 일정이 갑자기 축소되니까 뭐 규모도 네. 지금 축소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미리 잡아놓은 일정이랄지 어떤 비용이랄지 물리적인 손해도 있을 것 같은데. 물리적인 손해는 이제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군은 이제 우리나라 땅이니까 뭐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훈련이요. 1년 내내 이제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언제 어디에서 무슨 훈련이 있는지에 따라서 미리 자산 배치들이 다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저 그림에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보시긴 하셨겠지만 예. 미군이 가져온 이번에 이제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가져온 병력뿐만이 아니고 장비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많은 병력과 장비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다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매몰 비용이 되는 예. 거죠. 네. 예,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훈련 기간을 축소해서 물리적 손해가 발생한다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 국방부도 외교부도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만 모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이걸 지시를 하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기자들 뭐 얘기 물어볼 때 다시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SNS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걸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자들이 막 질문했단 말이죠. 예. 헤그세스 장관한테. 그러니까 헤그세스 장관은 이거 계획대로 진행한다라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 듣고 노발대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헤그세스 장관한테 뭐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급히 헤그세스 장관이 그냥 우리 브런슨 사령관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이제 이렇게 좀 축소하고 조정해라라고 아마 그런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 미국 내에서도 제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헤그세스 장관까지도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발표를 할 것이라는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또 예.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할 때 그런 식으로밖에 답변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미국 주무장관도 지금 직전까지 몰랐던 상황인데 네. 그러면 이런 급작스러운 결정을 하게 된 트럼프의 선택의 배경이 무엇인지 이제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은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비 걸었던 게 앞부분에 여기 김정은 위원장하고 잘 지낸다.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라바라바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아니 우리가 이란에다가 그렇게 이 한국으로부터 좀 지원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한국이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 노댕스했다. 네. 그래서 노댕크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이 이제 첫 번째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이 주한미군은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가 있으면서 훈련도 하고 또 한국 방어를 위해서 지켜주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은 정작 미국이 필요로 할 때 동맹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란 비핵화에 대해서는 노댕큐했다. 나 섭섭하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이제 반감으로 그러면은 훈련 지금 뭐 한국에서 하고 있다는 그 훈련 취소해. 이게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겠죠. 설명이요.
두 번째는 이제 성동격사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그 대미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3,50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돼 있고 그중에 1,500억 달러는 마스크 프로젝트에 가고 2,000억 달러는 이제 매년 200억 달러씩 해서 10년 동안 가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김정관 장관까지도 지금 미국에 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계획까지도 다 발표가 됐는데 몇 개가 한국은 마스크 빼고는 이제 이쪽 계획은 하나도 발표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안보 문제를 건드려서 이게 이제 통상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쿠팡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뭐 정보통신망법도 있잖아요. 예.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반대급부를 좀 얻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고요. 네. 세 번째 설명드릴 수 있는 시나리오는 결국은 북한과의 이런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11월 3일 날 중간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치적이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란과의 이제 원래 계획은 이란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뭐 하면은 금방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이것이 치적으로 돼서 공화당이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교착 상태로 가서 원래 전쟁의 목적인 이란에 비핵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지금 호르무즈 해협조차도 제대로 이제 평화롭게 개방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제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면 전환용으로 북한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냐. 그래서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김정은이 18년도에도 똑같이 요구했던 것처럼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키거나 또는 뭐 축소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로 설명이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이제 좀 나쁜 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도 북미 대화를 위해서 그리고 국면 전환을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가 그런 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결국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김정은한테 대화하자, 트럼프의 러브콜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런 외신 뉴스가 전해졌잖아요. 올해 가을에 11월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난 5월 달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북쪽에서는 어떤 이제 시그널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는데 지금 11월 달이 거론되는 것은요. 11월 달에 선전에서 중국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하거든요. 그럼 에이펙 정상회담 회의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이곳 지역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오늘이 이제 8월 이게 중순이 지나가는데 지금부터 9월, 10월 두 달 한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 정도는 지금 띄워놔야 이게 이제 북한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 건지 자기네들이 어떻게 답변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11월 3일 날이 미국의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에이펙 정상회담은 그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아마 에이펙 정상회담 전후로 김정은하고 중국에서 이렇게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근데 앞서서 경주회의 때도 계속 러브콜을 보냈던 트럼프 대통령 결국에 못 만났잖아요. 뭐 여러 기대들을 낳긴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러브콜을 보낼수록 뭔가 유리한 고지는 좀 북한의 입장으로 좀 점쳐지는데요. 이제 북한이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요새 이제 프로그램 보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이 달라졌는데 2017년도 상황을 잠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마 금방 비교가 돼서 이해하시기가 쉬울 텐데요. 2017년도에는 북한이 핵 실험도 두 번 하고 미사일 실험도 하고 뭐 엉망이었거든요. 2016년, 2017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많이 나 있었던 상태예요. 게다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내 뭐 책상 위에 무슨 뭐 핵 단추가 있니 없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난 너보다 훨씬 큰 단추 가지고 있다. 정말 이제 우스운 이런 이제 얘기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맥시멈 프레셔,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도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2016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도 그렇고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를 하니 그때 이제 결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계속해서 핵실험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할 때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과시켜요. 네. 2016년도에 3개, 2017년도에 4개, 총 7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최종적으로는 그 결의안을 보면은 정말 개미 한 마리 이 북한으로 들락날락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결의안까지 됐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때는 전부 다 중국과 러시아가 100% 찬성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를 보면 이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중국도 러시아도 자기 편이 하나도 없고 아무도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전부 다 100% 찬성을 하니 그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이 난관을 타개할 것인가. 그게 이제 미국을 잡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선 남북 정상회담이 그때 판문점에서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북한이 아주 곤란한 입장, 힘든 입장,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북한의 입장은 어떨까요? 북한의 입장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자기를 이제 완전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든든한 백도 둘이나 생겼어요. 2024년도 6월 달에 러시아와 신조약을 체결해서 완전히 혈맹 관계를 복원했고 그 혈맹 관계 복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무기를 수출하면서 돈을 벌었으며 얼마나 많은 북한군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한 3분의 1 이상이 되는 희생자를 내면서 거기서 다시 또 돈을 벌고 노동자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시 돈을 벌고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데다가 게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또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보면은 중국도 이제 후끈달한 거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완전히 북한은 내가 조종하는 대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러시아하고 밀착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중국도 이 김정은을 작년에 천안문으로 초대하지 않을 수 없었고 거기에 이제 반대급부로 올해 6월 달에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북중 관계도 정상화됐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20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지금까지 북한이 그렇게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다 비토권을 행사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2024년, 25년, 2026년까지 뭐 다 포함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북한의 경제 성장률 평균이 3.5%예요. 그 미러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경제 성장이 있다 이러면은 내가 지금 김정은이라고 그러면 내가 2017년 때는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생존을 해야 되지 여기에 고민돼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손 내미는 것을 덤석 잡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지금 아쉬울 게 없다 말씀을 주셨는데 손을 덥석 잡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SNS를 좀 보면요. We cool? 우리 사이 괜찮지? 이런 글을 트럼프 대통령이 AI 합성 이미지를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만남이 성사된다면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8.15 행사 경축사에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핵화 문제,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뭐 3단계로 가는 수밖에 없고 이건 이제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북한과의 관계는 이제 먼 시간을 바라보면서 대신에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한 어떤 다자회담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이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은 충분히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핵심은 미국은 우리 한반도에 있어 평화를 위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거죠. 우리가 2018년도 있었던 상황처럼 남북한이 먼저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하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2023년 12월 달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 적대적 두 국가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도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뭐 중국에도 얘기를 해서 좀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그랬고 인도네시아 대통령 뭐 만났을 때도 좀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답답하죠, 우리로 봐서는. 참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뭐 연합훈련을 갑자기 축소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안보나 동맹이 이런 것들이 거래 대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나 자강적인 어떤 역량 강화 같은 것들이 필수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다시 또 2019년도로 또 넘어가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2018년도에 이제 훈련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훈련이 6월 달에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그해 8월 달에 우리 얼치 포커스 그때는 얼치 포커스 가디언이라고 그랬어요. UFG 지금은 이제 얼치 포커스 쉴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훈련을 안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 지나면서 어떻게 됐느냐? 2월 달에 이제 이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니까 완전히 이제 양쪽이 서로가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그런 수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해서 모든 것이 원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2018년 연말까지고요.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2019년 1, 4분기거든요. 뭐 그래봤자 한 분기 차이인데. 28년, 29년.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같이 이제 훈련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훈련을 해야 이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전환받기 위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한미평가단까지 다 구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여기에 차질이 있을까 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내 힘이 강해야 동맹도 미국도 나를 동맹으로 제대로 대우해 준다. 그 생각하에서 한국 스스로가 힘을 기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 만납니다. 용산이 화두가 될 전망인데 택지 전환과 공급 규모를 놓고 충돌해온 터라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의 승부처는 서울 도심입니다. 그중에서도 대규모 구공유지와 녹지가 남아있는 용산이 핵심인데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짓겠다. 용산 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를 짓는 용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일 만납니다. 8.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첫 만남입니다. 당장 용산공원 활용과 국제업무지구 공급량 확대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론화를 거쳐 용산공원 전체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고 어린이 정원엔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제업무지구의 주택수는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낙공에도 원칙이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도심 녹지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는 난개발을 이유로
8,000가구 이상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서울시 협조 없인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단기간에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신임 지도부에게 전당대회 기간 경쟁 과열에 따른 우려를 전하고 당내 화합과 포용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 기간 당원끼리 내상이 깊은 것 같다며 김 대표에게 포용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조롱과 혐오, 멸시의 언어들이 난무하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을 비롯해 당내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대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세를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과 30분 정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지방선거 때 적극 지원하면서 보수결집 계기를 만들어준 일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7일과 28일에 있을 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나와주면 좋겠다며 초청의 뜻을 전했고 박 전 대통령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유아인이 파묘 장재현 감독의 차기작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논란을 빚은 연예인은 언제쯤 다시 대중 앞에 설 수 있는 걸까요?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배우 유아인이 장재현 감독의 신작 대본 리딩에 참여한 모습입니다. 유아인은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아직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온라인상에선 복귀가 너무 빠른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영화계에선 유아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유아인과 베테랑을 함께했던 유승환 감독은 올 초 펴낸 책에서 유아인이 누구보다 깊이 반성하고 있을 것이라며 더 성숙한 모습으로 관객 앞에 다시 서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복귀를 둘러싼 논쟁은 과거에도 반복됐지만 돌아온 뒤의 결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배우 주지우는 2009년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군복무를 거쳐 3년 만에 복귀했지만 처음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습니다. 또 일본 좀 빠르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다. 굉장히 긴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짧게 하면은 굉장히 왜곡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후 흥행작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다시 정상급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긴 공백이 재기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빅뱅 출신 최승연은 2017년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7년 만에 복귀했지만 과거 은퇴 시사 발언과 연기력 논란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불호 같은 쌓여서 이 배우에 대한 어떤 연기도 사실 평가에 대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지만 논란을 빚은 연예인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자숙의 공식은 없었습니다. 복귀 시점은 본인과 업계가 정할 수 있지만 돌아온 스타를 다시 받아들일지는 결국 대중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경남 지역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얼굴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이 제작돼 공유까지 됐는데 이 학교 학생이 벌인 일로 드러났습니다. 30명 가까운 여학생이 범행 대상이 됐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데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남 지역에 사는 40대 남성은 최근 고등학생 딸에게서 당황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누군가 여학생 얼굴로 성적 합성물을 만들었는데 딸도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애로부터 들었습니다. 애로부터 들었고 자기 사진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은 내 피해가 얼마 정도고 이 페이크 어떻게 합성되는지 모를 때라서. 만든 사람은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A군. 지난 3월에서 4월에 또래 여학생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으로 성적 합성물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까지 학교가 확인한 피해 학생은 30명 가까이 됩니다. 대부분 1학년으로 1학년에 피해가 없는 반이 없다는 게 학교 관계자 설명입니다. 이게
어딘가에 누군가의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너무너무 저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로 발칵 뒤집힌 학교. 학교 측은 피해 학생들에게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고 A군과 피해 학생들 동선을 분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학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외부 연계 상담 및 프로그램을 적극 진행할 예정입니다. A군은 학교 조사에서 호기심이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안을 수사 중이지만 민감한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래를 상대로 성적 합성물을 절약한 이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경찰이 어떤 수사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서울은 폭염특보가 해제됐지만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특보가 유지 중입니다. 네, 늦더위 속 오늘과 내일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내는 가운데 수해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남 지역도 기습적인 소나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영 캐스터, 지금 강한 소나기 집중되는 곳이 어딘가요? 네, 현재 호남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한 가운데 전남 장흥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특히 수해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경남에도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경남을 포함한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하루 만에 폭염특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특보가 유지 중이고요. 남부와 제주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4도, 대전 25도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당분간 늦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레는 중서부와 충청 북부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